예,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무려 8시간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벌 생각 말고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생각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 얘기를 오늘은 제가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 하려고 잡은 제목은 지호락입니다. 지호락은요, 논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논어에 있는 말인데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갖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신문 칼럼이라든가 잡지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좋으니까 알 필요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글을 써놓은 놈이 많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뭔가를 좋아하려면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지호락은요, 이게 성공의 조건입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조건이 이 지호락이란 말이에요. 알고 좋아하고 즐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아할 거며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즐길 거냐 말이에요. 지금 프로야구가 시작됐는데 프로야구에 대해서 룰을 전혀 모르는데 그거 뭐가 재밌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메리칸 풋볼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 룰을 알아야 재밌지. 저 자식들은 왜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맨날 가지고 뛰나. 우리 마누라는 또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룰을 전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그걸 즐기게 됩니다. 이것은 학문이건 뭐건 간에 그리고 사업이건 간에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좋아할 수가 없고 좋아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고 노동이 되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을 하려고 여기 모두 계신 건데 전통사에서 특히 조선왕조에서의 성공은요, 과거에 합격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백면서생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권력과 부와 여자가 다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시대가 되고 전통사회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고급 관료가 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산업화가 돼 가면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지면 다 해결됐어요. 뭐 검사, 변호사, 무슨 의사, 교수 하면 다 해결됐는데 지금은 그 사자 돌림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의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성공을 해요. 지금은 그래 옛날에는 그 직업만 가지면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은 성공과 출세의 개념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분야에서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출세는 문자 그대로는 세상에 나온 게 출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세의 개념은 누구에게인가 도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출세한 거예요. 꼭 돈 벌었다고 저 영향력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 뭐 돈 있습니까? 권력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에게 도덕적 영향력을 미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출세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출세한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아는 사람 하나 나왔네, 이거. 또 아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은요, 박태환 선수다. 우리나라에서 수영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체격이 안 돼.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럽 피겨 스케이팅을 이 텔레비전에 보면, 아이고, 우리 한국 여자는 안 되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다리가 축축 뻗고. 근데 그런 시기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겠다고 김연아는 나섰어요. 김연아가 돈 많이 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분야에서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이게 성공이고 출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자기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요, 전혀 되지가 않아요.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지호락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성공의 조건입니다. 알고 그걸 철저하게 알면 좋아하게 돼요. 좋아. 요거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이걸 알지 못하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적으로 계속 손가락질. 자업자득인 면도 있습니다. 펀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말아먹은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만 말아먹으면 좋은데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건 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이라고 알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사고 또 내 파트너로 들어온 분들에게 난 피해를 주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알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니까 밤낮 24시간을 뛰어서 현재 위치 올라온 분이에요. 이게 지금 큰 타이틀이 100일 1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원 작전인데 1000일 동안 1000만원 저축하자. 그 말 아닙니다. 적어도 1000일 이내에 한 달 소득이 1000만원이 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지호락은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좋으니까 아이고 알 필요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네. 무조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지호락이 하나가 돼서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지.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아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좋으니 알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요겁니다. 이게 기단이 지혜예요. 뭔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구나. 국민 경제에 좋은 거로구나.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구나.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했을 때 좋아하게 돼요. 알아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고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그걸 즐기게 된다고요. 이게 같은 일이라도 힘들게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노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유의가 되는 거예요. 오락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알기 위해서 여기 지금 모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즐긴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 또는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파지티브 애티튜드를 갖지 않으면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뭐 때문에 그걸 알아봅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알아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좋아하게 되고, 그래야 그걸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 다시 말하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것이 무슨 마술이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그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Fulfilling Prophecy라고 하는 건데, 하버드의 세계적인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모튼 교수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이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200만 3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이론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 로버트 머튼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순자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아마 이혼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충족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충족적 예언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된다.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로버트 모튼 교수의 자기충족적 예언 이론을 보고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로버트 머튼 교수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놈은 공부를 잘하겠는데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놈이. 이놈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버트 모튼 교수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탈 교수에게 같이 연구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젠탈 교수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교장 선생님과 로젠탈 교수만 알고 있어요. 그 학교의 교사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자기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두 학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과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차 성적이 매우 올라가고 미국의 영재가 될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IQ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아무렇게나 20%를 골랐어요. 그 채점도 안 하고 난 채점해가지고 놔두고 아무렇게나 20%를 골라가지고 선생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장차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버려 둬버렸어. 내버려 두고 8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시험지로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두 학자는 기절할 뻔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골라가지고 요 학생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것이라고 한 놈들이 죄다 영재가 돼 있어. 그런데 가정이 불우할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그 성과가 좋아. 가정이 불우할수록 왜 좋은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 야 이 자식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지금 엄마 아빠는 아침에 나가버리고 없고 세상에 아무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선생님만 알고 있어. 저놈이 영재가 될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놈을 보는 눈이 달라. 옛날에는 문제를 틀리면 자식아 나 같은 놈이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틀려도 뭐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 이놈이 영재가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성적이 팍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저학년일수록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게 아직 자기의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지가 않아. 나는 못하는 놈이야. 그런 게 없어. 항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학년이고 가정이 불우한 아이일수록 성적이 팍 올라가 버렸어요. 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냐. 어떻게 교사의 기대가 이놈은 영재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진짜 이놈이 영재가 되어가느냐 요거예요. 요게 자기충족적 예언이에요. 그래서 레노 제이콥슨 교장 선생님과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이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교육학에서 아주 무지무지 유명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 뭐냐 말이에요. 피그말리온.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은 왕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아주 조각을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 조각가예요. 조각가인데 아주 잘생긴 왕이고 아주 건장한 청년 왕인데 또 이상하게 또 여자를 또 무지무지 싫어했어. 왜냐하면은 그 도시에, 그 도시국가의 여자들이 괜히 아프로디테를 헐뜯다가, 아프로디테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인데 비너스를 괜히 헐뜯다가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녀로 살다가 바위가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더욱더 여자를 싫어해. 그런데 조각을 무지무지 잘하는데 자기가 대리석으로 조각을 맛있게 아가씨 조각을 했는데 아이고 자기 마음에 꼭 들어. 자기가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어. 이 아가씨가.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우와 저 아가씨가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바랐어요. 간절히 바라는 걸 보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여인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 유명한 아름다운 갈라테이아입니다. 이것은 조각가들과 미술가, 문학가들의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예, 요겁니다. 이게 갈라테이아고 요게 피그말리온입니다. 자기가 조각해놓은 요 여인이 이제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조각가들의 좋은 소재, 지금까지 글의 좋은 소재, 시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입니다. 요게 피그말리온이고 청년이고 요 갈라테이아가 사람으로 살아서 열렬하게 키스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피그말리온이에요. 예, 요게 비너스입니다. 요게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비너스의 탄생이죠. 아프로디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2천만 원을 벌겠다고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가능할 것 같이도 보이는 대리석 조각상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건 무슨 마술을 걸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충족적 기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벌겠다고 기대하면, 익스펙테이션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뭔가 예언하고 하는 게, 예언한 게 그대로 맞는 것은 그 사람이 매우 영험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기대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은 give and take. 나에게 호감을 받으면 나에게 호감으로 답하고, 내가 불친절하고 저놈을 그저 음흉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하나 보는 눈은 있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공자의 초상화인데 요 논어에 있는 게입니다. 자, 근데 주자는 요것을 이제 논어 집주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강불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자를 써도 되고 똑같은 강자입니다. 저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강자입니다. 강할 강자예요. 굳셀 강자, 강할 강자. 똑같습니다. 자강불식은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스스로 굳건하게 대해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군자가 된다 그래서 군자, 젠틀맨. 다시 말하면 성공한다. 그 말이 오늘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다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다. 그런데 지호락은요, 뭔가를 알고 좋아하고 즐기고, 모르면은요, 좋아할 수 없고 즐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바둑 두는 양반들. 바둑을 모르면요, 바둑 두는 양반들은 밤새도록 두고 앉았어요. 그런 것도, 그럼 다 두고도 복귀하고 앉았어. 이렇게 복귀하고 앉았어요. 이건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아마 칼부림 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밤새도록 이거 해야 되겠냐 말이야.
자기가 알고 바둑을 알고 좋아하니까 즐기게 되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의 상대성이죠. 다음. 장기 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뒤우면 어떻습니까? 장기 뒤우는 사람보다 훈수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또 훈수한다고 또 싸우죠. 장기도 이게 차포, 절, 상 이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알아야 좋아하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스톱. 아주 좋은 걸 가르치고 지금 앉아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니까 즐기니까 피곤한지 모르고 해요. 야,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박세리 선수. 그 당시에 여자가 골프를 한다는 건 거의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IMF 때 LPGA 우승함으로써 어느 고관대작이 못한 일을 혼자 해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 자, 다음. 산에 올라가는 거.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그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거 왜 올라가냐 이거야, 내려올 산을. 근데 등산하는 놈한테 물어봐요.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같이 어디 전국 일주를 한다나 무슨 백두대간 횡단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졸뚱살뚱 가요. 이건 자기가 좋아하고 산을 알고 좋아하고 즐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백두대간 횡단을 성공하는 거예요. 난 이거 보면 한심해 죽겠어요. 이게 고기가 몇 마리나 있다고 지금 이게 이열 횡대로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데 우리 형님이 이걸 좋아하시거든. 야 이놈아, 낚시 손맛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 이거야. 난 손맛이 이게 뭔지 이런 것들 앉아 있어요. 또 무슨 새벽에 가야 잘 잡힌다나 그래가지고 새벽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또 가더라고. 또 그래서 또 안 잡히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밤에 해야 잘 잡힌다고 또 밤새도록 또 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해봐요.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이게 지호락이에요. 알지 못하면 즐길 수 없고 좋아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으면 즐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계급장 낮추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데 그 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래놨더라고. 아, 맞다.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른다. 예를 들면 변호사 직관에는 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 정비소에 갖다 놔봐요. 아마 기능공한테 맨날 이 등신아 그거 하나 못하냐. 맨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오리무중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식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누가 유지, 즉 누가 지가 있고 누가 무지하냐, 요 문제예요. 그런데 무지와 유지는요, 지식의 양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지식의 양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 비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수학자는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옆으로 써놓은 게 무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산수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분의 1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1을 무한대로 쪼개봐요. 그거 없어져 버려요. 무한대니까 한이 이렇게 쪼개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0만원 얼마예요? 예? 제로예요. 제로. 10만을 무한대로 쪼개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무한대분의 1000억은 얼마예요? 제로예요. 다 제로예요. 뭐든지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의 양이 1이건 100만이건 1000억이건 간에 지구상의 지식에 비하면 제로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그러면 유지와 무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누가 구분해놨냐면 공자가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 논어를 읽고 지식을 이렇게 잘 정의한 것은 지금까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서양의 학자들이 지식을 정의할 때 공자가 정의한 이걸로 합니다. 지지, 위, 지지, 부지, 이, 부지, 시지야. 공부 제비 지적이는 것 같은데 제비가 지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우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밑에 해설이 다 나와요. 주자가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일반적으로 무지하고 용맹한 자들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무지라고 한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은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으니, 다 알 수가 없으니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노자는 한 수를 더 썼어요. 지, 부지, 상, 부지, 지, 병.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병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처음 입문한 분은 사회에서 자기가 학자가 됐건 교수가 됐건 고관 대작이 됐건 기업 CEO가 됐건 그건 자기가 무지하다고 보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즐기고 알고 즐기고 좋아하고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랬단 말이야. 사회에서 뭐 했는데 그거 왕년 찾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호락을 해야 되는데 호락, 좋아하고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호락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호락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행위 주체가 돼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다고 해야 호락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바둑 뛰고 이 낚시 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등산 올라가서 지가 좋아져 시켜서 하면요 칼부림 나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던 XX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는다고 안 해요. 하다가도 저도 그러거든요. 마누라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저녁에는 설거지나 좀 해줄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뭐예요? 설거지나 좀 하지. 그러면 딱 하기가 싫어요. 그때부터는 딱 하기가 싫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침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엄마가 야 임마 놀지마 말고 공부해! 그러면 그때부터 하기가 싫어요. 이제 안 해요. 자기가 행위의 주체가 돼야 즐겁습니다. 여기 다른 말 호락은 우리말로 하면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는다는 거예요. 1980년대 초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무역 장벽, 이 관세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무역이 이 국내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담배 하나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어르신들 기억나죠? 그래서 한갑 가지고 있는 놈 벌금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피우지 말라는데 계속 피우는 거야, 양담배를. 응? 그러니까 미국이 옳거니 저놈들 담배 시장을 개방하면 무지무지 피겠구나. 우리 양담배가 완전히 시장을 석권하겠구나. 그래가지고 80년대 초에 우리 담배 시장이 개방됩니다. 개방되는데 희한한 현상이 빚어졌어요. 피라고 그러니까 더 안 피어. 더 안 피어요. 옛날에 벌금 매길 때는 벌금을 내오면서 피웠는데 안 피어. 그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가 워커 대사입니다. 로버트 워커 대사가. 로버트 워커라는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였는데 말로 하면 군화대사인데 이 양반이 미국 청문회에 불려갔어요. 어째서 그렇게 양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매겨도 피우는데 왜 시장이 개방됐는데도 안 피냐 이거야. 당신이 뭐 대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이야. 아 근데 워커 대사가 여기서 명답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국인들은 외침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안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피드가 말드가 내버려 두시면 필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내버려 두니까 지금은 30%까지 올라왔어요.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피라고 하면 또 안 필 거예요. 또 안 피우지 말라고 하면 더 필 거고 간섭하면 안 해요. 이렇듯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자기가 돼야만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청개구리 심보예요. 청개구리 심보. 이게 쓰레기 버리지 마라 하면 이제 계속 버려 여기다가. 청개구리 심보예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보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공자가 유교 무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치는 데는 신분 고하 또는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그러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족만 공부를 했죠. 조선시대에 그렇고. 그런데 요 말만 있으니까 공자는 아무나 가르쳤구나. 천만의 말씀. 그 뒤에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 나는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놈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은 놈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공자 같은 성인 학자가 그걸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즉 즐기지 않고 자기가 행동 후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미래지향적 사고 같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과거에 뭘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잊으셔야 됩니다. 당분간. 그거 가지고요 선거 못합니다. 참 목에 힘 더럽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해야지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가지고 이 사업 성공 못합니다. 자, 남이 아닌 나 자신과를 비교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보면 초라할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젊은 나이에 로얄 됐는데 스타 됐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비교하는 말은 내 한 달 전에 나와 지금 나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걸 비교해보면 재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재미를 찾아야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하고 비교해보라. 자, 과욕은 불만의 근원, 욕망통제. 이것은 경제학에서 유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걸 행복이라 해도 좋고 효용이라 해도 좋고 재미라고 만족이. 이것은 욕망분의 성취입니다. 욕망분의 성취. 자, 성취가 아무리 커도 욕망이 증가 속도가 더 크다면 만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족은 떨어져요. 성취가 작아도 욕망의 증가 속도가 적당하다면 만족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재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강남 빌딩 부자가 있어요. 이 자식은 입만 열면 수백억 수천억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근데 이 자식은 밥을 안 사. 밥 사는 놈은 누구냐? 봉급쟁이들이 밥을 사. 그래서 강제로 야 임마 수백억 수천억 얘기만 하지 말고 밥 좀 사라 임마. 그랬더니 자기가 사겠대. 오늘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번 얻어먹겠구나 하고 따라갔더니 이 새끼 칼국수집으로 들어가. 칼국수집으로. 꼭 왜 그러냐 하면은 이놈은 지금 모아가지고 빌딩 하나 더 사야 돼. 에? 빌딩 하나 더 사야 돼. 봉급쟁이들은 머리에 빌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성취는 무지무지 커요. 그렇죠? 이 빌딩 부자의 성취는 무지무지 큰데 욕망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우와 저놈은 이거 빌딩 나보다 더 높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놈을 한번 사버려야지. 이렇게 되니까 만족이 자꾸 떨어져요. 따라서 이게 벼락부자 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불로소득,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성취가 아주 느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성취가 됐건 또는 무슨 경제 성장이 됐건 어떤 증가가 됐건 간에 통상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어떤 때 갑자기 밑에 옴페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팍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길면 길수록 이 지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초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만사 이치입니다. 반드시 저렇게 돼요. 반드시 저렇게 됩니다. 저는 변곡점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되어가 버립니다. 다음, 자, 작은 성취에서 재미가. 이게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산 봉우리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재미없어요.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 재미를 못 찾으면요 인생 전체가 재미가 없어요. 인생 전체가 재미가 없어요. 아까 그놈처럼 빌딩만 사겠다고 생각하면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놈 그 빌딩 사면 재미있느냐? 재미없어요. 더 높은 놈 살라 그랬거든. 그러면
작은 성취에서 재미를 찾아야 호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재미를 찾아야. 이 과정에서. 내가 꼭 임페리얼에 돼서 뭘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보람과 재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건 올라가려고 등산을 하는데 그 산 정상만 생각하고 있으면 가는 길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시내도 보고 온갖 군상의 사람도 보고 거기서 재미를 찾아야 등산하는데 힘들지가 않지. 어떤 놈은 등산을 해보면요, 저 자식이 여기서 좀 구보를 하는 건지 등산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놈이 있어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본 게 하나도 없어.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고 팍 내려와 버리거든. 그래서 뭐 때문에 꼭 올라가는지를 몰라. 자, 그래서 정상을 향해서 로얄로 또는 임페리얼로 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찾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성원들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 찌그락짜그락하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 소통은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요, 반드시 노이즈,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니까 자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소통, 재미가 없어져요. 애터미는 좋은데 그 자식 보기 싫어서 하기 싫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이 인사과에서 사람을 뽑는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인사과장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네는 어디서 근무하고 싶나? 자네는 무슨 일 하고 싶나?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글쎄요. 저는 중역회의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사과장이 자네 미쳤나? 그랬단 말이에요. 자네 미쳤나?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중역회의는 미친놈만 참석합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소통은 그래서 자주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를 해야 바디랭귀지로 서로 느낍니다. 전화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인지구조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똑같은 단어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면 바디랭귀지로 저 사람 진정성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자주 만나고 쇼업, 나타나라는 거예요. 혼자 백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으면요, 전화로 하면 오해가 반드시 발생해요. 자신의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을 활용하라. 모든 인간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모든 인간은, 그 학자는 24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인간의 장점을.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 중에 3개 내지 4개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마당벌이여가지고 사람 사귀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바로 나올 설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장점이 있답니다. 그런데 단점을 고치기는 무지무지 어려운데 장점을 개발하는 것은 비교적 쉽답니다. 왜? 자기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점에 집착하면요, 자꾸 의기소침하게 돼요. 용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장점을 활용하라. 다음, 파레토 원칙을 활용. 파레토 원칙은 20-80법칙입니다. 20-80법칙이라는 것은 파레토라는 이태리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양반이 이태리 국민들이 도대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토지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유럽을 다 조사했더니 유럽도 똑같다는 거예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60년에 유엔에서 전 세계를 조사했어요. 전 세계를 조사했더니 전 세계 20%의 사람들이 80%의 소득을 얻는다. 딱 이렇게 나왔어요. 파레토가 그래서 자기 마당에 가서 자기가 완두콩을 조사해봐. 완두콩을 조사해봤더니 완두콩 꼬투리의 20%가 완두콩 수확의 80%를 차지해요. 완두콩 심어봤어요. 어떤 놈은 껍데기만 있고 어떤 놈은 알이 1개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는 건 3개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3개 들어있는데 또 튼실하게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두콩 집은 3개 있는데 1개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자연법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이 파레토 법칙은요, 지금 사회, 경제사회에 그대로 전부 적용돼요. 전부 적용됩니다. 어떤 조직의 20%의 사람이 80%의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나라 교통규칙 위반의 80%를 20% 운전수들이 한답니다. 다 그렇게 되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80%를 20% 환자가 쓴대요. 어떤 조직의 80%의 일을 20%의 사람들이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닥치는 처리해야 할 일 중에 80%의 소득을 가져오는 것은 20%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일의 20%만 해도 되니까 피곤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 못하게 돼 있다. 다 못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이젠하워 법칙인데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눠서 지금 이거 시간 매트릭스 많이 나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고도 긴급한 거,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만.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은 지금 금방 처리해야 할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객이 물건 갖다 달라고 그런다. 그럼 무지하게 중요하고도 긴급해요. 지금 당장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 건강검진하는 거, 교육, 이런 데 교육에 참석해서 자기의 포텐셜,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밥 먹는 것도 한 가지예요. 뭐 돈 들여서 반찬 여러 개 먹을 필요가 있어. 국하고 반찬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먹으면 되지. 그거 먹어도 배부릅니다. 배부른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반찬값 아낀 것보다 병원비가 더 들어가요. 아주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요것이 요 A, B가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이고 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난 안는데 웬걸,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80% 시간을 보내요. 그 별 사업에 도움도 안 되는 친구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커피 마시면 노닥 끓이고 앉아있거든. 그거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찾아오시니까 쫓아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연속극은 계속 보고 또 보고.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간. 그래서 요 일을, 이게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호락할 수 있어요. 바쁘지가 않거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죠. 다음. 자,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비전이 없으면 좋아할 수가 없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비전을 여기서 찾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고 좋아하고 즐기면 비전이 보여요. 이건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이 비전은 이렇다. 초인류 기업 1조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그걸 자기가 가능하다 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즐기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일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뼈 빠지게 해도 비전이 없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비전을 자기가 만들고, 어제 여러분들이 꿈을 그렸던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전입니다. 내가 집은 어떻게, 자동차는 어떻게, 부모님께 생활비는 얼마, 교육은 얼마, 친인척 도와주는 건 얼마, 이게 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호락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자신이 행위의 지처가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는 것은 당분간 잊으시라는 거예요.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해보고, 어제, 오늘, 지난달에 나와 지금 나가 어떻게 발전됐느냐. 과욕은 불만은 욕망을 통제하다. 너무 빨리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작은 성취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발견해야지, 목표를 달성, 그것만 보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는 일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그래도 자기를 낮춰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을 활용하라. 파레토 원칙을 활용하고 아이젠하워 법칙, 비전을 발견 설정. 이렇게 하면은 호락할 수 있습니다. 호락, 다시 말하면 재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 일을 하면은 꿈과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단지 자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끝까지 가겠다. 인내. 애터미의 산의 정상은 임페리알인데, 임페리알 가도 소득의 정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점인가요? 딱 5천만 포인트인가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 스톱한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면은 먼저 간 사람과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다고요. 심지어는 포복으로 가도 갈 수 있어요. 다리 아픈 분은 포복으로 기어 올라가도 중단만 안 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 아들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상속이 되면은.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비전을 보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자, 다음. 뭐 스님이 왜 나오나 할 텐데, 스님들의 탁발. 밥그릇에 맞아 죽은 선비.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뭐 때문에 탁발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탁발을 안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스님들 탁발 많이 다녔죠? 이렇게 두들기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가지에다 뭐 퍼주면 가지고 가시고. 근데 그때 스님들이 그냥 받아가신 게 아니고 관상도 봐주고 손금도 봐주고 뭐 집터가 어떻다는 둥, 뭐 지관이 뭐 산소가 그런 말 해주셨거든요. 통상 스님들은 그런 어떤 양명학을 했는지 하여간 무슨 풍수지리를 했는지 그런 맞는지 틀린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쌀을 퍼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에 탁발을 저렇게 다닙니다. 탁발을 다닐 때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탁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했어요. 직접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가리지 말고 내 집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안 주면 그냥 오라. 안 주면 그냥. 그건 탁발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얻어먹는 놈이 높아질 수는 없죠.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그래서 탁발을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뭐 금동산을 주고 막 다 줬죠. 그거 먹을 거 없어 탁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낮아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탁발을 하는 스님이 옛날에 어떤 선비집에 가가지고 탁발을 주니까 손금이나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걸 쑥 보더니 얼굴이 펄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럽니까 스님? 당신이 오늘 죽을 운명인데 특히 밥그릇을 조심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가 밥그릇을 조심하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병들어 죽을 일은 없고 틀림없이 밥그릇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밥그릇을 방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밥그릇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늦도록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 일이 없거든. 그래 화가 치밀었어요. 스님이 나를 속였구나 말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밥그릇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녹초가 됐겠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아무렇게 놔두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마누라가 이놈의 영감탱이가 하루 종일 안 나와. 밥도 안 먹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문은 걸어 잠궈 놓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문짝을 걷어 차면서 들어갔는데 마침 문짝 옆에 있던 밥그릇이 문에 맞아가지고 선비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이게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이게 밥그릇에 맞아 죽은 선비거든. 며칠 뒤에 스님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밥그릇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늘 결국 밥그릇에 맞아 죽는구나. 나는 너무 영험해.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영험한 게 아니고 하필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밥그릇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그 말 안 했더라면 하루 종일 밥그릇을 보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이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다. 이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특히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트워크 리더는 반드시 선입관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인상 보니까 말이야. 인상 더럽고 말이야. 그러면 리더가 그걸 불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불친절하게 대해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고 액션 앤 리액션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바위가 믿고요.
바위를 세게 치면 칠수록 주먹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액션, 리액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나에게 불친절하게 해요. 그래 놓고 하는 줄 알까? 너는 처음부터 인상이 그렇더구만. 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절대로 외모를 보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 만복내. 웃는 집안에는 만복이 들어온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긍정적 자세입니다. 부정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 웃을 수가 없어요. 관상쟁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요게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요 그림이 아주 천재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게 얼굴이라고 치고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웃는 모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나 반대로 된 사람 봤는데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뒤에 끝이 안 좋아요. 인상에 뒤에 끝이 안 좋더라고. 이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뒤에 끝이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 요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아다니래요. 자꾸 이렇게 한번 잡아다니 보세요. 양쪽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요 웃는 모습이 돼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잡아왔다 내보세요. 이거 반드시 이게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습관. 그런데 웃으면 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나중에 그게 습관화된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렇죠? 친절한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도 친절한 걸 좋아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저는 불친절하면 또 친절한 걸 좋아한다고? 또 거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걸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저는 거만하면서.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받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이게 액션, 리액션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다. 그런데 주는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대가 뭔지 말이 뭐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소문 만복내 파한대소 하잖아요. 지금 잘 돼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간에도. 자, 다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치면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쪽이 쳐요. 내가 이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이분도 나에게 친절하게 된다. 불친절하게 대하면 불친절하게 돼요. 그게 선입관이란 말이에요. 선입관. 이러다가 선입관에 의해서 이건 참 불친절하게 생겼네. 그러면 내가 불친절하게. 그러면 불친절하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 봤어. 사람을 잘 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 실현된 겁니다. 자, 다음 대화 말이에요. 이게 한 말이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 give and take 그러지 take and give 그런 말은 없어요.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라? 주라 이 말이에요. 받고 싶으면 주라. 관상학적으로도 웃는 상이 길상이라고 그럽니다. 길상이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웃음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자연법칙이면서요 인간 사회법칙입니다. 일의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작용, 액션을 한 만큼 자기에게 리액션이 돌아와요. 자기에게 소득이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액션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맨날 머리만 굴리고 있는데 마음만 결심만 하고 있는데 액션이 없으면 리액션이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가을에 이 리액션이 돌아온 것이지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이 농부가 봄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리액션이 돌아오는 거지 액션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사고가 열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건대 3개월 열심히 하시면은 뭔가 희망이 보실 겁니다. 3년간 하시면은 분명히 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스폰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3년 후에 월 소득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는 게 호락이에요.
긍정적 파지티브 애티튜드란 말이에요. 긍정적 태도란 말이에요. 긍정적 태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지난해 말에 우리 리더들하고 하면서 2012년을 희귀낙낙 살자. 즐겁고 즐겁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친절하고 불친절. 친절하게 되면 서로 친절하면 희희낙낙하게 됩니다. 불친절하면 노심초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이 책 많이 보셨죠? 예, 일본인 학자가 쓴 건데요. 물 같은 무생물도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우리 농부들 그거 봤죠? 젖소 키우는 분이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고 있거든. 그러면 저지도 많이 나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나 토마토 기르는 분이 하우스에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클래식을 틀어주고 있는 분이다. 그랬더니 수확이 더 많이 난다. 그 말이에요. 식물과 동물도 그럴진데 인간은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강아지도 이렇게, 이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지, 이걸 걷어차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결정 구조. 이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악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물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언어로 하건 고맙다나, 한국어로 고맙다, 그 다음에 이태리어로 그라지에, 당케,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 결정 구조가 아름다운데,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땡큐 좋죠. 근데 요 풀, 이 바보 같은 놈, 망할 놈, 이렇게 하면 찌그러진다는 게. 다시 말하면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웃는 모습,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야 그것이 약이 되지, 아무리 좋은 음식과 물이라도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면 그게 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결정구조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사람은 이게 몇 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호락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좋은 인상,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된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 여시구지는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리더들이 금년에 우리 이렇게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자. 자, 다음. 요게 지금 어미개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열심히 뭘 젖을 자시고 있죠? 요게 누워있는 어미개가 애텀입니다. 요게 죽으면 이놈들 다 죽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죠?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자, 다음. 더욱 이제 명백하죠? 야, 이게 돈공이 인상이 무지무지 좋죠? 기분 매우 좋은, 아주 기분 나이스죠, 이게? 예. 이렇게 하나씩 차지하고 자시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이스지. 여기서 이놈들이 여기 싸워봐요. 이게 지금 애텀이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젖이 나오는데 요걸 때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여시구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그런 걸 또 악용한 놈이 있어요. 네가 나 때문에 먹고 사면 좀 내놔라 말이야. 아마 그런 사람은 속이 지금 뜨끔할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결론적으로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기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소문 만복내. 웃는 집안은, 웃는 기업에는 만복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물까지도 험한 말, 나쁜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자, 모두 지호락, 다시 말하면 알고 좋아하고 즐기면서 정상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